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양보호사 산재예방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건강연구소의 회원으로 있는 문명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어떤 병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왜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강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약 한 2시간 가까운 강의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으시기에는 많이 지루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어떤 그 집중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짧게 부분을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그럼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것이고, 그럼 요양보호사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주요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요인이 무엇이고, 그로 인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 질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하면 저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지 관련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는 근골격계 질환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돼서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과 고용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노인인권이라든가 직업윤리, 감염관리, 안전관리, 응급처치법 등과 관련돼서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수업 시간에 이미 사전에 많은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스스로의 질환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요즘과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전체적인 교육 시간 중에서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안전과 나의 몸 건강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그리고 보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었는데요. 일정 시간 이후에 특히나 2011년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소 연구들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1년에는 요양보호사의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실태와 예방 매뉴얼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또한 동년에는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직무 교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돼서 어떠한 위험 요인을 자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나 예방 매뉴얼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발생 위험 요인이 있었으며, 그리고 나요시 자각 증상 호소율 조사 결과에서도 98%라는 엄청난 수준의 어떤 근골격 질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는 다른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근골격 질환 예방의 직무 교재는 결국에 이러한 98% 이상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재가 만들어졌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부분에 어떤 그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한 필요성을 주요 제시했기 때문에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사용자 측면에서의 어떤 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의무 이런 부분들을 좀 다소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은 목욕 지원이라든가 대소변 수발이라든가 세탁물 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부담 작업들을 갖고 있었으며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요양보호사들이 특히나 간병인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대학병원의 어떤 간호사의 증상 호소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증상 호소율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가 아직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어떤 지원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 역시도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실태를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실태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도 이미 살펴본 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보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부분 혹시 여러분들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근골격계 질환이 무엇이었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몸의, 우리 신체의 어떤 이상 증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된 산업재해 승인 중에서도요, 이 근골격계 질환이 압도적인 수준을 보일 만큼 최근에 산업재해에 있어서 아니면 산업활동 내에 있어서 또는 직업과 관련지어서의 상당히 위험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근골격계 질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근골격계 질환 네, 여러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솔직히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손가락, 다리 등을 중심으로 발생이 된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로 관절 부위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발생되는 질환이 바로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라든가 신경, 건, 인대 이런 부위에 일주일 이상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 장애로서 실제로 이거는 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요,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그리고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이나 어깨, 허리,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 주변의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이며 실제로 직업과 관련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는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작업 현장에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골병이다라고 흔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손목이라든가요, 아니면 팔꿈치, 어깨, 그리고 목, 무릎 이런 부위에 특히나 허리와 관련된 부분에 뭐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을 우리는 근골격계 질환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증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관적인 통증과 불편함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 어깨가 아파서 왔습니다. 어깨를 들 수 없습니다. 어깨가 콕콕콕콕 쑤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은요. 감각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그 부위가 따끔거리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또는 화끈거림, 뻣뻣함, 경련과 같은 형태의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은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과거 한 달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누적되고 반복되어서 나타날 경우에 우리는 얘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때 이러한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돼서는 증상이 3단계 형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 그 단계별 증상 및 장애 내용은요. 1단계는 작업 시간에만 통증이 발생하고 귀가 후에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통증이 없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통증이 조금 진행이 되고 대신에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쉬실 때는 이러한 통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단계가 1단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작업 동안은 물론이고 귀가 후에나 일을 안 할 때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즉 계속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쪽 관련된 부위, 만약에 어깨라면 어깨 부위에 어떤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통증이 지속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작업 능력 또한 떨어지는 그런 단계가 2단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단계는 쉴 때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고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과 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단계가 바로 이 3단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계속해서 증상은 호전이 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더 발전을 해 나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 작업을 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일을 안 할 때도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단계부터 우리는 근골격 질환의 초기 증상이고 의학적 관리, 의사의 어떤 치료라든가 관리 감독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저희는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지금 3단계 증상을 보이고 계신, 계속해서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방해가 있을 정도의 어떤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빠른 시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병원 치료가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상을 한번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지금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지를 한번 자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이나 손목, 팔이나 팔꿈치, 어깨, 목, 허리, 무릎이나 다리 부위 중에서 어느 한 부위 이상에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예 라고 하면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시고 아니요 라고 하면 다행히도 아직까진 정상이십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혹시 위에서 예라고 체크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통증이 그럼 과연 일주일 이상 지속되시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반복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아래의 문항으로 내려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1단계 초기 단계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라고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통증이 일이 없을 때도 계속 지속이 되고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혹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질환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니오라고 하실 경우에도 향후에 질환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의사와의 면담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문항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혹시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질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아픈 부위가 정확히 나타나는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여기 주변, 팔꿈치 주변 이런 부분들이 아프다라고 통증은 호소하시지 우리가 딱 정확히 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꼭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은 아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1단계 수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먼저 수준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 좀 진척이 된, 진행이 된 이후에 그러한 통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조기 발견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발이 쉽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는 어쨌든 신체를 움직여야 생활을 하거든요. 팔을 써야 하고 걸어야 하고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 외에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계속 지속적인 어떤 몸의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면 상당히 얘는 완치가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설사 근골격계 질환이 걸려서 잠깐 일을 쉬었다고 가정을 하고 좀 많이 나아져서 다시 그 일을 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똑같은 부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쓰게 되면 다시 재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은 어떤 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증상 또한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통증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인대가 파열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근골격 질환은 상당히 뭐 심도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다행히도 그나마 근골격계 질환에 걸렸을 때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육적인 부분, 그 다음에 뼈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심할 경우에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금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빨리 어떤 병원 치료를 받는 것들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발생 원인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나는 원인은 가장 큰 것은 바로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작업 자세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자기가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 싶어서 취하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불편한 자세가 환자는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와상 환자라 누워 계시거나 할 때 나도 그분을 당연히 일으키기 위해선 무릎을 꿇어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손을 뻗어야 되고 하는 등의 다양한 자세가 억지로 강제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자세가 강제되고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시거나 손 비틀기를 반복하시거나 이런 반복적인 동작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 아니면 환자를 우리가 그 케어하시는 그 수급자를 뭐 만약에 이렇게 안고 버텨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고 버티는 과정에서의 어떤 정적인 동작. 내 몸은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을 안고 있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환자가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수급자가 보통 뭐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40kg, 50kg, 많게는 6, 70kg까지도 나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케어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무리한 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직업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 심리적으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아니면 가족 간의 스트레스 그쪽 그 수급자분과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결합이 된다면
그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은 굉장히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보다 더 발생 가능성이 가중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양보호사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체 부위별로 봤을 때 목부터 시작해서 다리 부위로 쭉 한번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이나 어깨,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통증 호소하시는 부위 중에 한 곳입니다. 어깨, 특히나 또 나이 드신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일반적으로 뭐 연세도 조금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어깨와 관련된 통증은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십견인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오십견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말은 뭐냐면 50살쯤, 예전에 보면 50살쯤 됐을 때 우리 몸의 한 부위가 고장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때 어깨 부위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십견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오십견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골격계 질환, 특히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다소 차이점이 무엇냐라고 보면 오십견은 어깨로 하는 모든 동작이 안 됩니다. 돌린다거나 뻗거나 들거나 여러가지 어깨가 이미 망가질 대로 좀 망가지는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반면에 어깨와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은 팔을 앞으로 또는 옆으로 벌리는 이러한 동작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오십견과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이나 어깨는 불편한 작업 자세나 그 다음에 작업장의 구조적인 문제,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목 디스크나 건염, 건초염과 같은 형태의 어떤 질환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팔이나 팔목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주로 팔을 들거나 팔을 꺾거나 팔이 비틀리거나 아니면 꺾이거나 손목이 꺾이거나 팔이 꺾이거나 하는 등의 어떤 불편한 자세가 나오고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환자를 들거나 체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힘을 쓰거나 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가요. 바로 외상가염, 바깥쪽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질환 부위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이 내상과염, 그 다음에 주두정액남역이나 건초염, 건염 같은 염증성 질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염증성 질환의 특징, 여러분들 소염진통제나 뭐 여러 가지 그 약들을 드시면 쉽게 날 수 있는 어떤 특징도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떤 우리 물리치료라든가 일반적인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소염진통제 같은 거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에 관절 운동을 좀 해주시면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팔꿈치나 이런 부분이 콕콕콕콕 찔린다, 뭐가 바늘 같은 걸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고 뭐 이걸 뻗거나 아니면 주변이 뭔가 약간 이렇게 뻐근하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염증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병원에 가서 빨리 약 받고 치료 받으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우선 요양보호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서 손이나 손목부의 주요 질환에 대한 원인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손목이라든가 손을 많이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불편한 자세에서 굉장히 다양한 팔의 들림이라든가 꺾임이라든가 반복적인 비틀림 이런 것들이 또한 저희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들고 체위 변경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환자의 몸을 지탱하거나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로 손목이나 팔꿈치와 관련된 손이나 손목 부위에 어떤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주로 인대나 힘줄의 염좌, 그러니까 삐끗하는 거죠. 그리고 건염, 염증, 콕콕 찌르는 듯한 어떤 질환성 질병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방아쇠 손가락이라든가 손목에 어떤 그 힘이 떨어지는 손목관 증후군, 결절증과 같은 다양한 어떤 질환들이 발생을 합니다. 더욱이 또한 이러한 질환들로 인해서는 감각 이상이라든가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근육이 약화된다거나 저림의 현상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증상이 같이 연계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혹시 손에 건초염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엄지손가락을 네 손가락으로 감싸신 다음에 아래쪽,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살짝 내렸을 때 이 부위에 통증이 오는지 없는지 안 오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요. 통증이 좀 있다라고 하면 건초염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내가 여기에 좀 찌릿하고 많이 좀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집에서도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것이 똑같이 손가락을 접은 다음에 위아래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주고 앞뒤 앞뒤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해주면서 관련 관절과 관련된 부위를 풀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그나마 우리가 많이 좋아지는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물론 약을 드시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했을 때 많이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바로 이 결절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시고 많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련 부분이 근육이 약해져서 이쪽에 이제 낭염이 활액낭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결절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허리 부위는 아무래도 그 환자를 드는, 그러니까 수급자를 드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중량물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은 아니지만 이 수급자를 취급할 때 어쨌든 상당히 그 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또 그런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이 허리를 다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주로 삐끗하시거나 아니면 추간판 탈출증에 디스크까지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허리 쪽에 어떤 이상이 왔을 때는 등 쪽 허리와 골반 그리고 다리 부위까지 어떤 감각적인 이상이 많이 나타나시고 걸을 때 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각각에 관련된 디스크 부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딱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뒤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고 이 신경이 압착되니까 결국에는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위에 어떤 관련된 통증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부위도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저희가 수급자를 들고 있다가 만약에 제가 무거운 물건 한 4, 50kg짜리를 딱 들고 일을 하다가 드는데 갑자기 힘들다. 물건이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손을 딱 빼고. 왜 내가 다치니까. 근데 우리가 수급자분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가중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허리 부위에 이런 그 근골격 질환의 위험 요인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 질환 중에는 무릎과 발 부위는요, 주로 쪼그림, 비틀림, 쪼그림 자세에서의 중량물,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과정에서의 무릎에 대한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관련돼서는 반월판 연골이 손상된다거나 인대가 파열된다거나 활액낭염 같은 경우에 어떤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주로 열감이 있고 통통을 느끼는 그런 형태의 무릎이라든가 발 부위의 질환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근골격 질환이 무엇이고 요양보호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주로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특히
특히 재가나 아니면 시설 내에서의 어떤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